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미라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굽고 좀 춥고 한데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조선의용대 그리고 조선의용군의 항일 연극 활동과 한중연대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강의 내용은 크게 조선의용대가 뭔지, 조선의용군이 뭔지, 그리고 항일 연극이라는 건 뭔지, 그리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항일 연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의용대는 알려진 지 이제 학계에 알려진 지는 이제 한 30년 정도가 넘었고 대중분들께 알려진 지도 1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항일 연극이라는 것은 약간 또 생소하실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의용대의 탄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는 1938년 10월 10일 중국 무한, 중국 발음으로는 우한이죠. 지금 코로나 발생지로 이제 지목받고 있는 그 우한입니다. 우한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우한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도 중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요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고 중국 측에게도 중요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아무튼 이곳에서 1938년에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창립이 됩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대장은 김원봉, 익숙한 분들도 많으시죠. 1920년에 의열단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고 해방 직전까지, 해방 때까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잠깐 남한에 있다가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한 인물이죠. 이 김원봉이 창설한 부대가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창립 당시 대원은 97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땅에 어떻게 한국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생길 수 있었느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중일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일전쟁은 1937년에 발발한 중국과 일본의 전면적인 전쟁이죠. 이 중일전쟁을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각지에서 굉장히 여러 한국인 단체, 독립운동 단체가 각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일전쟁을 기회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또 중국과도 힘을 합쳐서 일본을 몰아내보자, 이런 기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세력들끼리 힘을 합치자, 사상 이런 것보다 일단 지금은 일치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민족 통일 전선을 첫 번째 결성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사회주의 단체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 뒤에 PPT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데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연합체를 만드는데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가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성 배경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한테도 한국인 독립운동 세력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중국도 일본과 전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을 몰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께 가진 한국 독립운동 세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항일을 기치로 민족이 연합해야 된다라는 한중 항일 민족 연합론에 의해서 이제 조선의용대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그 이전에는 특히 이제 1932년 윤봉길 의거 이전에는 무시하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 윤봉길 의거 이후에 그리고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공합작은 중국 국민당,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세력. 이 두 세력이 갈라져 있다가 역시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단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부터 중국에서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국공합작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 성향의 단체가 만든 이 조선의용대를 이 국공 중에 중국 국민당, 민족주의 세력이 지원을 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단체, 성향의 단체를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일전쟁 이후에 일치항일이라는 그런 기조 아래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끼리도 힘을 모으자. 민족통일전선. 한국, 중국이 힘을 모아서 일본을 몰아내자. 한중항일 민족연합론. 그리고 지금은 사상이고 주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합작하자. 국공합작. 그리고 국공합작으로 인해서 한국인 사회주의 단체에 대해서도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이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인정한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내라는 것은 여기가 흔히 한국 사람들은 만주라고 부르는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 지방이라고 부르는 동북 지역인데 이 동북 지역 끝에 그러니까 중국 본토랑 사이에 산해관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산해관의 안쪽 여기를 관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는 본토죠. 거기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이다. 한국 광복군이 1940년 9월에 생기는데 그것보다 2년 정도 빠른 최초의 무장대오다. 한국인 무장대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위에 보시면 조선의용대 성립기념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 1938년 10월 10일이라고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창립 기념으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 자리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끝에가 조금 접혀서 잘려가지고 한 20-30명이 잘려서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사람 몇 명만 말씀을 드리면 요 사람, 네, 이 사람이 김원봉이죠. 네, 이 사람이 김원봉이고 그래서 깃발을 들고 있죠. 여기 조선의용대라는 한글을 풀어서 쓴 겁니다. 지읒, 오, 시읒. 네, 조선의용대라는 한글을 풀어서 쓴 것이고 영어로도 코리안 발론티어스라고 해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사람이 네, 윤세주입니다. 김원봉의 고향에서부터 절친이고 의열단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김원봉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우군이자 그리고 조선의용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942년에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은 오늘 말씀드릴 항일 연극과 관련해서 조선의용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김창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의용대의 항일 연극 극본을 거의 다 집필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김창만은 북한의 정치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조선의용대의 연극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선전 활동을 이 김창만이 다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북한에서는 초대 선전 선동 부장, 뭐랄까요, 한국으로 치면은 공보부 장관,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 요런 거를 하는 부서의 초대 장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진들, 뒤에 보여드릴 다른 사진들과 비교해서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여성 대원이 거의 없죠. 네, 여성 대원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있는데 딱 봐도 제복을 입고 있지 않고 대원으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대원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조선의용대를 창립했을 때 중국인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중국인들의 부인이거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원으로서 여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의 성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조선의용대의 결성 배경 중에 중요한 것은 한중 항일 연합론, 그리고 이 김원봉이 굉장히 끈질기게 중국 측, 특히 장개석과 협상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조선의용대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도 활동하지만 그 전에 중국이 독립을 해야, 중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조선도 해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 승리, 중국의 항전에도 힘을 보태는 그런 부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의용대의 탄생 자체가 이 한중연대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중연대적인 성격은 이 지휘 계통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조선의용대의 가장 최상층 지휘부는 중국 군사위원회라는 장제스가 위원장이었던 중국 국민정부의 하나의 부서입니다. 이 중국 군사위원회가 조선의용대의 가장 최상급 부대인데, 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부대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부대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한중연대의 표현으로서의 조선의용대 성격,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중국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자금도 다 중국 측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의 통제력이 관철되었던 부대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중국 국민당 장개석 계열 중에서도 장개석의 직계인 남의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의사, 장개석의 직계들로 구성된 정보 첩보기구죠. 이 남의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리고 원래 부대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군대는. 근데 조선의용대는 창설부터 전투를 염두에 둔 부대가 아니고 정치 선전을 염두에 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긴 하는데 무장을 해서 최전선에 나가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후방 지역에 머무르면서 일본군의 뭐랄까요, 기밀을 탐지하고, 그리고 후방에 있던 중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본 나쁜 놈들, 그리고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조선인들은 어떤 처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하는 정치 선전 부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가 김원봉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김원봉, 윤세주처럼 의열단부터 시작한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열단의 후신이라는 점도 조선의용대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선전부대답게 여러 항일 집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슬로건, 현수막 같은 거 이제 걸어놓고 중국인들한테 선전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조선인들의 처지 그리고 조선인들의 항일 의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항일 집회를 많이 개최를 했고 이 항일 집회에서 문화 공연들을 합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연극,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자신을 알리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하고 자신들의 활동이나 노선을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기관지를 발행을 합니다. 기관지 이름이 처음에는 조선의용대 통신이었다가 나중에 통신자를 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대 통신 요 기관지를 발간하는데 요 기관지에는 중국인들 조선의용대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인들의 글들도 굉장히 많이 실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 포로 그러니까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식민지 말기가 되면 이제 지원병제, 징병제를 실시를 하면서 조선인들을 이제 병력 동원을 시작하고 많은 수가 중국 전선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군에 원하지 않게 들어갔지만 일본군으로서 전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중국군이 포로로 잡으면 이 포로들을 흡수하고 교육을 해서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만드는 그래서 대오를 확장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항일 역량 중에서도 이제 문화적 역량을 확대하고 그리고 대오를 확장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죠. 이런 효과를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활동과 관련한 사진 몇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조선의용 여기는 군이라고 써 있지만 조선의용군 선까지 써 있죠. 아무래도 선전대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까지만 쓰고 이제 사진이 찍힌 것 같은데 중한 양민족이 연합해서 기일에 이게 중국어로 이제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중한 양민족이 연합해서 일어나서 타도 일본 강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중한 양민족이 연합해서 일본 강도를 무찌르자. 요런 선전표를 이제 벽보에 적고 있는 모습이고 요 아래 사진은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선전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악기들을 들고 있어요. 네, 악기들, 그러니까 보통 부대라고 하면 총 이런 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악기들을 들고 있죠. 여기. 그래서 이 선전 부대로서의 조선의용대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요게 이제 말씀드린 기관지 조선의용대 통신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발행이 됐고 이걸 많이 읽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어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지 발행, 이런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김원봉이 본인이 조선의용대의 활동, 역할,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연설한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유명한 영상이라서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1930년대 말, 그러니까 정확히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39년, 40년 요때 찍힌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요때 한국어랄까요? 한국어 억양 요런 것들을 또 알 수 있고 김원봉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밀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투리를 하나도 안 씁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인의 김원봉이 생각하는 조선의용대의 활동, 임무, 목표에 대해서 김원봉의 목소리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용대는 두 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동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전장상에 있을 국제경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운명의 자태로 한국의 국민을 반기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조선용대의 공작의 임무는 대적선전인 것입니다.
대적 선전에 있어서 우리의 동지들은 천백만 선전품을 아선과 저거 고바에 던졌고 또 저거 고바에 모든 비락 선전품을 보낸 이후에는 직접 중국의 전사와 합해서 유격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혹시에는 저거 참모 가차에 들어가서 적벽으로 사살한 일도 있고 저거 영팡을 부지른 일도 있습니다. 또는 밤중에 교사대에 참가해서 당을 걸리면서 적과에 투쟁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공작은 중국 우의 동정과 중국 사병의 영용에 의해서 공고히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제2의 투쟁에 있어서는 조선 청년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전투적 이기를 표현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10여 마리의 민동포가 있는 화북으로 가서 그곳에 이용대의 전투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우리의 피 끓는 젊은 동물을 모집해서 적의 무기를 뺏들어 무장해서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형제들 핑진이 악수합시다. 공고히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따로하고 참으로 우리의 친절한 동아의 행복 사회를 건설합시다. 네, 어떠셨나요? 이 김원봉의 목소리로 듣는 조선의용대의 활동과 그 전망 그리고 목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정확히 말을 하고 있죠. 대적 선전, 선전을 정확히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전투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화북으로 가서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만주에 가서 그 다음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침내 조국으로 진격하겠다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이 중국과의 연대이죠. 우리의 활동은 다 중국인들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김원봉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조선의용대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가 활동했던 무한 지역, 그리고 계림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중국 국민당 지역인데, 이 2년 동안 중국 국민당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조선의용대의 성격도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조선의용대의 화북 이동입니다. 화북은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여기 중남지구 정도에 있었다면 이제 화북 지역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북경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안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동북 지역 만주와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왜 화북으로 이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동북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으로 가야 된다 하는 활동 방향인데 왜 동북으로 가느냐? 일단 여기 조선의용대가 활동했던 이 지역에는 조선 민중이 많이 안 산다. 조선 민중이 많이 안 사니까 우리의 활동이 조선 민중들과 괴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 민중이 많이 사는 만주로 가서 이 조선 민중에 의거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한 것이 동북 노선이죠. 아까 김원봉이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당시 이 만주에는 200만 정도의 조선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동북 지역으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왜일까요? 이 지역이 일본이 자신의 괴뢰국으로 세운 만주국이라는 국가가 이 시기에 만주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과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서 기회를 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동북 노선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동의 원인은 중국 국민당의 우경화 그리고 국공 합작의 파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선의용대 결성 배경으로서 국공 합작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분위기가 국공 합작의 분위기가 1940년 말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죠. 41년에는 지금 국민당군, 공산당군이 합쳐가지고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당군이 공산당군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41년에는 막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 내부에 공산당군들이랑은 더 안 되겠는데 하는 분위기 그리고 국공 합작이 흔들흔들하는 요 분위기 요런 분위기도 조선의용대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 화북 지역은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또 중국 공산당도 이 조선의용대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라, 오면 우리가 지원도 잘 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활동해라. 이런 식의 유도가 있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정세 변화들 중국 측의 땡김, 밀고 땡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종래 활동에 대한 반성 이건 뭐냐면 아까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후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일본군이랑 전투도 한번 못 해보고 조선인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요런 반성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조선의용대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나타난 거죠. 40년 9월에 한국 광복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로 창설이 되고 이 광복군 역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부대였기 때문에 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유일한 한국인 부대로서의 조선의용대의 입지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이제 화북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넘어가서 1940년부터 이동을 시작하고 41년 여름에 주력들이 이 중국 공산당 근거지로의 이동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처음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우리가 조선의용대인데 화북에서 활동하는 그런 지대야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42년에는 완전히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을 합니다.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중국 국민당과 함께 활동을 하는 부대였다면 이 조선의용군 시절에는 이제 완전히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 이제 부대 명칭의 개칭이 그런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절부터 보통 이제 공산당 근거지로 넘어간 요 시기 41년 요때부터 이제 조선의용군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도 조선의용대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의용대 가로 열고 조선의용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도 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을 통합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공산당 근거지로 이동을 해서 재편과 개칭을 마칩니다. 그러면 넘어간 인원이 얼마나 됐느냐? 처음에 97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1년 후에 여전히 이제 중국 국민당 지역에 있었던 시절이죠. 1년 후에는 155명 정도까지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인 포로에 대한 흡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살던 굉장히 극소수겠지만 그 지역에 살던 조선인 청년들의 입대 이런 것으로 1년 만에 한 155명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중에 80명 그것도 가장 핵심이 되는 멤버들이 이제 화북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관내에 남은 조선의용대 김원봉도 안 넘어오거든요. 이 김원봉을 포함한 관내에 남은 조선의용대는 1942년에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돼서 김원봉도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규모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1944년 3년만 해도 한 150명, 200명을 유지하다가 44년부터 대원이 급증하고 해방 직전에는 1000명 내외로 성장을 합니다. 광복군이 해방 직전에 한국 광복군이 한 700~800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선인 독립부대죠. 만주지방에서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을 했던 동북항일연군이죠. 동북항일연군 내에 조선인 대원이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3대 보통 이렇게 3대 세력 해방 직전까지 일본군과 전투를 했던 3대 무장 세력을 조선의용군,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동북항일연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대 세력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이제 조선의용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북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무슨 활동을 했느냐? 첫 번째는 간부훈련반이라는 거를 개설해서 교육을 해요. 군사 이론, 그다음에 정치 이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에 중국 공산당 군대인 팔로군이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부훈련반 개설 교육이라는 것은 이 국민당의 색채를 완전히 빼고 중국 공산당의 부대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활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 활동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선의용대 창립 직후부터 늘 해왔던 선전 활동. 그리고 요 시기가 되면 이제 화북으로 이동한 시기가 되면 조선인 지원병들, 아까 설명드린 지원병으로 중국 전선에 일본군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늘어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조선 지원병을 이제 초모하는 활동,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모시는 거죠. 초모하는 활동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적구 공작이라고 해서 이 적의 점령 지역, 그걸 적구라고 하는 거죠. 적의 점령 지역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활동하는 지하 조직을 건설하고 항일 활동을 하는 적구 공작도 이 조선의용군 시절에 이제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조선의용대 시절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조선의용대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본군과의 전투가 이제 조선의용군 시절에는 있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게 호가장 전투라는 것입니다. 호가장은 중국의 작은 마을 이름인데 조선의용군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를 일본군이 조선의용대가 주둔했다는 걸 알고 습격을 해서 들어오고 그걸 이제 막아내는 전투가 호가장 전투고 여기서 4명의 조선의용군 대원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소탕전이라고 해서 이게 반대할 때 반자거든요. 이 소탕전은 일본의 소탕에 반대한다. 요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 반소탕전은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해서 이제 퇴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퇴로를 뚫는 전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소탕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윤세주가 사망을 하고 또 윤세주 말고도 조선인 대원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소탕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팔로군과 함께한 전쟁이고 팔로군의 퇴로를 확보해준다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조선의용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각지의 조선인들, 중국 각지에 있던 조선인들에게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도 이제 피를 나눈 형제 관계, 혈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 이제 38년 10월에 무한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되고 라오허코라고 해서 이제 한국 발음으로는 노하구인데요. 노하구에서 북상을 해야겠다,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결정을 해서 럭양, 낙양에서 이제 도하를 합니다.
이제 태양산 방면으로 도하를 해서 이동을 하고 이제 41년에 스좌장 석가장 전투라고 부르는 전투를 하고 연안으로도 이동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방이 되면 만주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동 경로를 보이고요. 이 세 사진은 전부 다 태양산에 있는 조선의용군 관련 유적입니다. 이제 태양산에는 조선의용군 열사기념관이라고 해서 전시관, 박물관도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밑에 두 사진은 이제 조선의용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세워진 전적비인데 글씨가 좀 작지만 순국선열 전적비라고 써 있고 여기 아주 글씨가 작지만 조선의용군 태양산 항일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양산 이 두 글자가 좀 안 보이는데 항일전 이렇게 써 있는 전적비입니다. 그리고 이 전적비 뒤로 조선의용군 주둔 구지 이거 옛 구자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의용군이 주둔했던 데다 이렇게 전적비가 서 있죠. 그다음에 요 사진은 이 태양산 주둔지에 조선의용대가 쓴 표어예요.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외놈의 상관놈들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조선인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인 죽이고 무기 탈취해서 조선의용군으로 넘어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만 봐도 조선인 지원병들을 조선의용군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열심이었는지 이 표 한 장의 사진이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조선말을 자유대로 쓰도록 요구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 잘 아시죠? 이제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조선말을 못 쓰게 했죠. 거기에 대한 저항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이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흐려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흰색 페인트를 이제 칠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선의용군의 성격이 어쨌든 그리고 뭐 중국 공산당이랑 활동을 했든 안 했든 독립운동을 위해서 활동했던 건 분명한데 유적 유물들이 다 중국에 있는 건 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활동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적 유물들을 거의 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뭐랄까요 분단의 비극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유적 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사진은 이 호가장 전투에서 전사한 대원들의 추도식입니다. 여기 무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쭉 서가지고 이제 추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태극기가 보이시죠? 이제 추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 오른편의 두 사진은 이제 태양산 지역의 반소탕전에서 전사했던 윤세주 그리고 윤세주와 함께 전사했던 조선의용군 대원인 진광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묘역이에요. 이 역시 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비석이 석정 윤세주 열사라고 해서 중국어로 업적, 탄생,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전사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윤세주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원봉은 한국에서 서운을 못 받고 있는데 윤세주는 서운을 받았죠. 한국 정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서운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슬프게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일찍 죽어서 북한과 관련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원봉과 쭉 활동을 했던 이제 윤세주는 서운을 받고 김원봉은 북한과의 관련성 때문에 서운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사례로 박헌영과 박헌영의 부인인
박차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저기 주세죽.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이죠. 이제 이 박차정도 서훈을 받았죠. 서훈을 받았는데 김원봉은 이제 서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북한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특히 한국전쟁에 때 뭔가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전쟁 준비에 무언가를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북한 정부 수립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서훈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본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의용대의 항일연극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항일연극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일연극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10분 안쪽으로 좀 끝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일연극 제가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이 항일연극이라는 네 글자에서 주는 느낌이 딱 있으시죠? 항일 정서를 담은 연극. 그러니까 이 반일 정서의 예술적 표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냥 예술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일 연극이 중일 전쟁 시기에 일본과 대항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쟁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전 그리고 전쟁 비용, 그러니까 의연금을 모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모집하는 초모 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 세력은 이 항일 연극을 적극적인 투쟁 수단으로 삼았는데 지난주에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두 공작대라고 해가지고 항일 연극을 이명숙 선생님께서 꽤 많이 소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선의용대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계열의 단체들도 이 항일 연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예전의 독립운동사 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하고 이게 항일 투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총칼 든 것만 항일 투쟁이냐 이런 관점의 변화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무장투쟁 그리고 몇몇 인물에 집중된 독립운동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항일 연극을 포함한 항일 공연예술,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의 하나로 보고 이 항일 연극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최근 학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가능했던 것인데 그러면 독립운동 세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이제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세력이 항일 연극 공연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배경을 설명드리면 내적 배경과 외적 배경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적 배경은 독립운동 세력 입장에서 이걸 왜 하게 됐느냐인데 이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승리를 해야 조선도 해방을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다 같이 항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다라고 독립운동 세력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앞잡이라고 생각을 한 경향도 많았고 특히 이제 만주 말고 관내에서 살던 조선인들은 실제로 일본과 관련된 직업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을 받아와서 판다거나 상인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안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한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저놈들은 그냥 2등 국민이고 일본 앞잡이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한국인들만 있는 거 아니다. 한국인들도 독립을 바란다 하는 것을 선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회, 연설회 같은 거를 수시로 개최해서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선 너희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것을 알리고자 했는데, 이제 전체 중국 인구 중에 85% 정도 되는 중국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수준이 낮았던 거죠. 문맹도 많고. 그래서 말로 하는 거, 강연, 그리고 팜플렛, 글을 써서 하는 선전물, 이런 것들은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장벽이 그나마 낮은 노래, 연극, 요런 걸로 중국인들한테 좀 다가가 볼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의 예술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일본과 대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적, 적에 대항한다는 뜻이죠. 항적 희극 운동이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항적은 희극 단체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한국독립운동 세력은 이런 중국 각지에 조직된 항적 희극 단체랑 손을 잡고서 연극 공연을 쉽게 어렵지 않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 강의를 들은 분들은 더 자세히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조선의용군 말고도 이제 독립운동 세력들이 어떤 항일 연극을 했는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라고 해서 임시정부 계열의 청년들이 만든 그 공작대입니다. 이게 39년 2월에 광서성 유주라는 곳에서, 이 39년 2월이면 중일전쟁이 한창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한도 일본군한테 먹히고 이런 시점이었는데, 일본군한테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유주로 이동한 이제 임시정부 계열의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이제 결성이 된 단체인데, 이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가 유주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단체와 협조를 해서 이제 3.1절 기념 공연, 그다음에 부상병 위로금 모금 공연 같은 것을 무대에 올렸던 것이죠. 특히 이제 유명한 게 국경의 밤이라는 연극인데, 이 국경의 밤의 주제는 한중연합군의 연대투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한중연대가 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공연들을 했던 것이고, 공연 수익금 전액도 이제 중국 부상병 위로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우리는 너희 중국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야 하는 위상들을 이제 중국인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진도 지난 강의 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 제유주, 그러니까 유주에서, 그다음에 이게 중국어로 그리고거든요. 그리고 뭐뭐와 이런 뜻인데, 각 기관 단체 대표 유별 기념 촬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39년 4월 4일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광복진선 청년대가 유주에 있는 각 기관 단체랑 송별회하는 사진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서양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주에서 활동하는 반일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촬영한 사진, 광복진선 청년공작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전지공작대의 공연입니다. 이 전지공작대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임시정부 계열이 아니었는데 결국 이제 광복군으로 편입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전지공작대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연극을 중요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연극을 한 목적 자체가 중국군의 동복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연극을 이제 무대에 올린 것이죠. 이 전지공작대는 중경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서안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서안에서도 한중우호를 다짐하는 연극들을 계속 무대에 올립니다. 서안에서의 공연 수익금도 중국군의 여름 군복을 마련하는데 쓰였죠. 그래서 이 전지공작대의 연극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 이번 공연이 중국군에 대한 경의와 열정을 표현한 거다. 요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이 전지공작 때 공연 사진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1944년 서한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한국 3.1 혁명절, 3.1절이죠. 아리랑 공연 기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공작대가 광복군으로 편입되면서 계속 연극 활동을 하는데 이 광복군으로 편입한 이후에 아리랑 공연 장면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지공작대라고 명확히 쓰여 있는 이 깃발이 쓰여 있는 김구와 함께 찍은 전지공작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리죠.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임시정부 계열의 단체들에서도 항일 연극들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럼 이 항일 연극들의 의의는 뭐냐? 일단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국 측 예술단체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일 연극을 완성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한중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제 길게 써놨지만 이 항일 연극 자체가 목적이든 주체든 다 독립운동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운동 세력한테는 이 항일 연극이 타국에서 활동을 하는 자신들한테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던 것이죠. 3.1절 기념 때 공연을 하고 아리랑 공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까 공연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독립은 물론 중국의 승리에도 유무형적으로 이바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항일 연극의 의의였다면, 그러면 조선의용군의 항일 연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항일 연극을 조선의용군도 활발히 이제 공연을 했는데요.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일 연극의 의의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몇 개의 연극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연극이 조선의 딸이라는 연극입니다. 이제 조선의용대 시절에 이제 공연했던 조선의 딸이라는 연극인데, 이 조선의 딸이 조선의용대 활동 중에 조선인 포로 흡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선의 딸이 공연된 지역은 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무안에서 38년 10월 10일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는데 일본군이 금방 이 무안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창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38년 11월이죠. 요때 광서성 계림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본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만 옮기는 게 아니라 피난, 후퇴 이런 거죠. 중국인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국의 문화인들도 계림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천 명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하고, 이 중에 중국 전체에서 이름난 문화인만 한 200명 정도가 이때 계림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일전쟁 시기에 계림은 문화도시이자 항적 문예활동의 중심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극도 굉장히 활발히 공연이 됐는데, 이 계림에서 활동하던 극단이 100개 이상, 그리고 매일매일 공연이 있고 공연마다 극장들이 이제 관중들로 10,000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답게 언론사나 출판사 이런 것들도 계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구망일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구망일보는 중국 공산당 계열의 언론사예요. 이 구망일보에 조선의용대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요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선의용대가 항일연극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고,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활동에 조선의용대가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원을 한 것이죠. 여기 요 하단, 여기가 광서성이고요. 굉장히 홍콩과도 가까운 이 중국 최남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작지만 여기가 방금 보여드린 여기가 무안이고 이렇게 이동을 해온 곳이죠.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지금 구글 지도 이게 꽤 먼 거리인데 여기를 이동해 왔고, 뭐랄까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답사 코스로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게 계림에서 찍은 조선의용대의 사진입니다. 조선의용대 1주년 기념 39년 10월 10일 계림에서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여기선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어디냐? 여기가 김원봉, 여기가 김원봉의 사진이고, 제가 초반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창립 기념 때는 여성 대원이 거의 없었는데 요 뒤에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1년 만에 여성 대원들이 이렇게 조선의용대에 입대를 한 겁니다. 이 여성 대원들이 누구였을까? 어떻게 입대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연극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사진은 지금 현재에 요것도 한 10년 정도 된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이 계림에 있었던 조선의용대 본부터의 현재 2000년대 중후반 때의 모습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계림에서 조선의용대 통신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던 기관지 발간터이고, 이 뒤쪽이 조선의용대 본부터, 그리고 계림에서 조선의용대 본부가 한번 옮겨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본부가 있었던 곳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계림에서 조선의 딸이 공연이 되는데 3.1운동 20주년, 그러니까 1939년이죠. 20주년을 기념해서 공연한 연극이 조선의 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선전대가 아까 악기 들고 있었던 선전대가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연극이고, 극본과 연출은 선전대 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김창만이 맡습니다. 김창만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에요. 중국 중산대학이라고 광저우 지역에 있는 지금도 중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이 중산대학 출신이고 중군 육군 군관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했던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고 조선의용대 선전을 총괄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중산대학을 다닐 때부터 대학생 시절부터 연극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관심사를 항일 연극으로 풀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를 하면서 조선의용대만 함께한 게 아니라 중국인 문인, 그러니까 계림에 와 있던 굉장히 많은 중국인 문인, 그리고 중국 측 국방예술사라고 해서 영화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을 준비하고, 이 무대에 중국인 연기자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의 딸 자체도 이제 한중연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중국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조선인의 항일 의지를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을 항일 전선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중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군들을 위로하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공연이 됐는데, 이 공연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계림시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조선의 딸이 알려지고 중국의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거에는 이제 궁황일보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궁황일보는 지면을 대폭 할애해서 중국인들의 이 조선의 딸 공연 감상평을 계속 실어줘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이 조선의 딸을 보고 최근 계림에서 공연되었던 여러 연극 가운데서 가장 감동스러운 작품이다. 엄청 극찬이죠. 매일매일 극단 100개 이상이 공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작품이다. 이런 극찬이 있는 반면, 연기자들이 중국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좀 어색한 면이 있었어. 요런 비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런 비평은 이 비평을 이제 조선의용대가 받아들여가지고 주연 배우들한테 중국어 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시킨다거나 중국어가 안 되면 주요 배역을 안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용대 연극 수준을, 그러니까 중국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수준을 이제 높이는데 이런 비평들을 이제 수용해서 연극 수준을 이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용대 통신이라는 기관지, 그리고 동방전우라고 해서 이거는 조선의용대 대원이었던 이두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두산이 개인적으로 발행한 잡지입니다. 근데 본인이 조선의용대 대원이니까 조선의용대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사를 실죠. 그래서 이런 조선의용대 계열의 잡지에서도 연극의 의의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조선의용대 통신의 일부인데요. 조선의용대 통신. 여기에 공연 조선적 여아적 혁명적 의의라고 해서 공연 조선의 딸의 혁명적 의의라고 이제 이 기사를 실은 거죠. 그래서 글씨가 굉장히 작지만 여기 조선의 여아, 조선의 딸은 3일 대혁명 기념일에 공연됐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린 줄거리 같은 것도 이런 기사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방전우에 실린 건데, 조선의 딸과 아리랑이라고 해가지고 3월 1일에 조선 3.1 운동 20주년 기념일에 계림에서 조선의용대 본부가 이제 여기 낙군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낙군사. 이게 계림에 있던 호텔이거든요. 낙군사. 이 낙군사 강당에서 이 기념대회를 조선의용대가 거행을 했다. 이 기념대회 장에는 사방에 중한민족 연합 기례라는 표와 만장이 걸려 있었고, 또 강당 이 무대 위에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3.1 계림에서 열렸던 3.1절 기념식의 광경을 굉장히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조선의용대는 신화극장이라는 곳에서 1년은 연달아라는 뜻인데요. 연달아 3일 밤 동안 공연을 했다. 무엇을? 조선의 딸이라는 연극과 가극 아리랑을. 그래서 이 연극의 지도는 김창만이 했고, 주연은 김위라는 사람인데 전부 다 조선 총련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누가 지도를 했고 주연은 누군지, 그리고 왜 공연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사료에는 이제 줄거리도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줄거리는 대충 이런 거예요. 이제 일제 압박을 견디다 못한 조선인 소녀가 할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급이라고 많이 불렀죠. 여급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제 굉장히 영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고, 이런 영혼을 팔아야 되고 일본인들한테 당하는 모욕, 이런 것들이 이 소녀한테 항일 의식을 심어줬지만, 이 소녀는 결국 이 항일 전선에 나서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이 소녀의 무덤이 이 항일 운동의 초석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흥미로운 거는 이 조선의 딸이라는 연극이 조선의용대가 상연한 연극 가운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조선의용대가 구체적으로는 카페 여급 출신 여성을 단지 화류계 종사자로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잘 교육하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했다는 걸 이 연극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조선인 포로 흡수입니다. 그러니까 계림 주둔 기간 동안 조선의용대는 말씀드렸듯이
조선인 포로를 인수받는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 간부들이 막 좀 멀리 계림에서 멀리 떨어진 포로 수용소 같은 데 가가지고 조선인들 막 만나요. 만나고 3.1절 기념식 이런 거 막 같이 하면서 항일 의지를 막 북돋아 주고 거기서 바로 이제 입대식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포로 중에는 중국의 유흥업소들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 사진이 아마 포로 수용소로 추정이 됩니다. 포로 수용소로 추정이 되고 여기 새로 입대하는 조선의용대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조선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입대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 조선의용대 사진 중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진들이죠. 그래서 입대식, 편입 환영식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환송은 그겁니다. 대원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전선으로 내보내죠. 내보낼 때 이제 환송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여성 대원들 보이시나요? 여성 대원들 여기도 이제 뭐 임명장 같은 걸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 뒤에 다 여성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다 뭐 카페 여급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포로 흡수를 통해서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사진들이 명확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보면 39년 2월에 중국군 제2포로 수용소에 조선인 31명이 포로로 잡혀서 들어왔어요. 이걸 이제 조선의용대 본부에서 알고 윤세주를 급히 파견을 하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개별 면담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사상에 문제 없는 사람들, 진짜 친일파 아니다. 이렇게 해서 31명 전부를 중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재밌는 건 이 31명 전부 다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병으로 중국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민간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상선, 그 무역선이죠. 상선에 고용돼 가지고 중국 그 대련에서 천진으로 배가 이동하다가 지금 중일 전쟁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본 배가 오면 중국군 입장에서 잡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이 31명 중에 여성이 8명. 8명인데 8명 중에 4명은 이 상인들의 가족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른바 화류계에서 일하던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류계 여성이 조선의용대 대원이 된 것이죠. 요거를 잘 보여주는 중국 기사가 있어요. 중경대공보라는 중국 신문인데 이 31명의 포로가 전선으로 나가는 걸 취재한 기사거든요. 행렬의 맨 뒤에는 16, 17세가량의 소녀가 자리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예전에 커피점 종업원, 종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환송식에서도 연극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편의 연극 공연을 끝으로 환송대회는 원만하게 마무리됐는데 두 편 중에 한 편은 중국콘이라는 거는 포로들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과 연기까지 담당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연극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선의용대의 무슨 행사마다 굉장히 잘 활용이 됐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은 연극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중국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딸과 조선의용대 포로 흡수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정리해 보면 이 조선의 딸이라는 거는 그냥 막 이게 예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조선인 포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조선의용대가 쟁취한 카페 여급 출신 조선의용대 대원을 모티브로 한 연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연극에는 이제 독립운동의 주체로 여성에 주목한 조선의용대의 인식 변화 그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후를 준비해야겠다 하는 조선의용대의 활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 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이분이 화류계 출신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조선의용대에 1939년경에 편입된 여성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39년이 되면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로만 구성된 이 조선의용대 내부에 조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주로 이제 군복 빨아주고 이렇게 군복 기워주고 식사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녀복무단이라는 여성들로만 조직된 그 조직이 생길 만큼 이제 여성 대원들의 흡수가 활발했다. 그리고 이것을 반영한 것이 조선의 딸이란 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연극은 조선인 지원병 관련된 연극인데요. 아까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제가 38년부터 지원병제 그리고 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조선인 청년들을 전선으로 동원을 하는데 이 지원병이라는 제도가 38년에는 육군에서만 시작됐지만 43년에는 이제 해군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43년에 학도지원병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전문학교, 대학교에 다니던 조선인들을 장교로 데리고 가는 일본군 장교로 데리고 가는 이제 학도지원병 제도도 43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병 제도로 동원된 조선인은 한 18,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학도지원병으로 간 사람들은 한 5,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병은 초기에는 조선 내 일본군에 배치가 됐어요. 중국에 보내기가 꺼림칙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언제 중국 편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고 조선인들이니까. 그래서 꺼림칙했는데 전황이 점점 일본한테 불리해지면서 그리고 전선이 점점 확대되면서 일본군이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 이 지원병 출신 조선인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조선 총독부 관보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관보가 있죠. 그러니까 주요 법령들을 실은 관보인데 여기에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공포함이라고 쓰여 있는 관보입니다. 이 지원병으로 중국에 온 사람들 얘네들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겠다. 아까 외놈의 상관을 싸 죽이고 이 표어도 바로 이 지원병 총무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이 조선의용대는 지원병 제도가 실시된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한지성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굉장히 뛰어난 이론가 중에 한 명이고 나중에는 인면정구 공작대라고 해가지고 그 버마 동남아시아 전선까지 가가지고 일본군이랑 전투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40년에 조선의용대에 실은 글에서 지원병 제도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이 사람들 누구와 진정한 적인지를 알면 돌연 입장을 바꿔서 혁명 진영에 설 사람들이다. 지원병들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혁명자들은 일제의 기도를 분쇄하고 이들 지원병을 쟁취하는 공작이 필요하다. 조선의용대 이미 중국 항전에 참여해서 이런 지원병을 쟁취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조선 지원병 문제라는 글을 조선의용대 기관지에 실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이 지원병 총무 활동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걸 이 글이 보여주고요. 이 조선 지원병 문제라는 글의 원본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한지성이라고 명확히 써 있고 일본은 왜 이게 중국어로 하면 웨이션모라고 해가지고 왜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지원병 제도 실시의 의미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게 7페이지고 10페이지 이제 마지막 보면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용대 지원병 지원병을 쟁취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노용대는 이제 지연병 출신 조선인들을 유인해내는 일을 주요 목표로 삼는데, 사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군가 조선인이 중국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조선의용군으로 갈 거냐, 한국 광복군으로 갈 거냐 하는 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탈출을 했냐, 탈출 과정에서 중국군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편입되는 군대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점령구로 탈출한 사람은 조선의용군으로 편입이 되고, 국민당 관할 지역으로 탈출한 사람은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되는 게 당연히 너무 일반적이었죠. 무슨 돈을 내고 기차를 끊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 그래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거죠. 장준하 선생은 되게 명확하게 중경에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내가 거기를 가야겠다. 이래서 대장정 몇 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중경으로 가신, 그게 이제 특수한 경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탈출한 지역에 따라서 사상과 상관없이 조선의용군이나 광복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광복군으로 편입된 조선인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장준하부터 시작해서. 근데 조선의용군이 된 사례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2명만 가져와 봤는데, 선생님들 중에 이 신상초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거든요. 이 신상초가 어떤 사람이냐, 도쿄 제국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44년에 징집됐는데, 이제 중국에서 탈출해서 조선의용대 일원으로 해방 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질부터 공산당이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면 아까 그 조선의용군 이동 경로에도 나왔지만, 조선의용군은 만주로 들어가거든요. 만주로 들어가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고향집으로 가버립니다. 고향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북한에서 그걸 알고, 명령도 안 받고 네가 대열을 이탈해 하면서 감옥살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고, 이제 북한에서 못 살겠다 해서 49년에 월남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법학부 재학 중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학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정치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 계열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유신 이후에는 이제 유신정우회 의원이 되기도 하고, 좀 성향이 바뀌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제 엄영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학병 출신으로 탈출해서 조선의용군이 된 사람인데, 이제 와세대대학 문학부에 재학 중이다가 이제 조선의용군에 편입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북한이 고향이에요. 신상초랑 고향이 같거든요. 근데 이제 47년에 월남을 해서 이분은 이제 경희대 사학과 교수로 활동을 합니다. 이 와세대대학 문학부 동양사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양사 교수로 활동을 해서 경희대 사학과의 기틀을 만든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이 엄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신상초 엄영식의 회고록이에요. 이거는 신상초의 회고록인데, 공교롭게도 제목이 같습니다. 둘 다 탈출이에요. 둘 다 탈출이고, 이제 부제만 다르죠. 신상초의 회고록, 이분이 신상초인데, 신상초의 회고록은 어느 자유주의자의 수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196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공적인 색깔이 짙은 그런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이 엄영식의 회고록 탈출은 죽어서야 찾은 자유가 부제고, 요거는 2005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신상초에 비해서는 조선의용군 지도자들 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 두 회고록이 묘사하는 조선의용군의 모습이 약간씩 달라요. 그게 굉장히 이 두 회고록을 읽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쨌든 요 두 편의 회고록에 자기들이 어떻게 징집됐고, 어떻게 탈출해서 조선의용군에 들어갔고, 조선의용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상세히 잘 나와 있죠. 근데 장준하 선생님의 회고록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이 신상초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엄영식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제로 한 조선의용군의 연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목이 재밌죠. 강제병이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1943년에 공연이 됐는데 극본은 역시 김창만이 썼어요. 근데 이 극본이 흥미롭게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느냐? 47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니까 개작될 가능성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47년에 북한에서 발행된 잡지에 이 강제병의 시나리오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 징집되는 거를 보는 어머니가 실성하는 거, 그리고 이 강제 징집된 사람이 일본군의 무기를 빼앗아, 아까 그 표 그대로 하는 거죠. 빼앗아서 조선의용군에 기순하는 내용들로 이제 연극을 꾸린 건데, 이 강제병이라는 제목이 당시 조선의용군이 생각한 지원병 제도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죠. 지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발적인 거지만 그거 아니다. 본질은 강제적인 거다 하는 것이 이 강제병이라는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탈출하면서 팔로군, 그리고 조선의용군과 접촉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한중연대의 의지를 표면화한 연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출기라는 연극이 있는데요. 요거는 재밌게도 지원병으로 탈출한 사람이 극본을 쓴 연극입니다. 정철수라는 사람인데요. 정철수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정철수한테 김창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얘기 연극 극본으로 좀 써볼래? 요렇게 해서 이제 정철수가 극본을 맡아가지고 공연에 올린 게 탈출기라는 연극입니다. 이 정철수는 사실 44년에 이제 징집됐다가 조선의용군에 입대하는 사람이고요. 이 탈출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희곡들을 창작을 하면서 극본가로 성장합니다. 조선의용군 내에서 극본가로 성장을 하는 인물이고, 당연히 본인의 경험담을 썼으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되었을 수밖에 없고, 이 탈출기가 공연된 곳이 중요합니다. 이 조선의용대 화중지대 신입대원 환영 모임에서 이게 상영이 됐는데, 학도병으로 탈출한 실제 인물이 직접 연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이 화중지대라는 곳이 다른 조선의용대 지대보다 조선인 지원병 총무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부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인 지원병 총무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한 부대에서 이 탈출기가 상영이 됐다 하는 것은 이 역시 조선의용군의 독립전쟁 노선, 활동, 투쟁 환경, 이 그대로 반영된 연극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철수인데요. 역시 잘 안 알려져 있죠. 일단 이분은 정몽주의 24대 손이에요. 네, 정몽주의 24대 손이고, 조선의용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조선의용군이 만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연변에서 쭉 삽니다. 연변에서 쭉 살다가 연변에서 교육자로 살아요. 교육자로 살다가 86년인가? 요때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용인에 이 정철수의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용인이 내세우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서운도 받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연변에 있을 때 나의 청춘이라는 회고록을 내요. 여기에 이제 탈출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했던 내용, 그다음에 본인이 썼던 연극 극본,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청춘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분이 한국으로 온 이후에 2013년인가에 다시 재출판이 됩니다. 나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제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참고 문헌에 이 나의 청춘 2013년 판을 적어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런 지원병 출신이 쓴 연극들을 공연을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까 활동 중에
적의 점령 지역에서 하는 활동, 적구 공작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형상화한 연극도 있습니다. 이 적구 공작이라는 것은 설명드렸듯이 일본군의 점령 지역에서 전개하는 활동인데 일본군의 점령 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있는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고 향후의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적구 공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은 이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이동한 이후부터 적구 공작을 3대 임무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요. 뭐 나머지는 선전, 그다음에 초모 활동, 이게 3대 적구 공작 이게 3대 임무인데 또 43년에는 적구 공작이 최대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43년에 조선의용군이 앞으로 이전까지의 활동,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작성한 조맹 보고 초안이라는 문서인데요. 한글인데 알아볼 수가 없죠? 요 한글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전, 조맹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임시정부의 산하 군대가 광복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맹의 산하 군대가 조선의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전 조맹 공작 방침죽 적구 공작은 최대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작 부문의 하나라고 쓰여 있죠. 굉장히 어렵게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구 공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문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북경에서 적구 공작에 성공을 해요. 북경에서 지하조직, 조선의용대 지하조직을 1944년에 드디어 결성을 하고 해방 직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살던 조선 청년들이 이 적구 공작, 조선의용군의 적구 공작에 힘입어서 조선의용군에 입대를 하기도 하고, 최승희, 굉장히 유명한 무용가죠. 그 다음에 최승희의 남편 안막이 군의 지하조직에 가담을 하는데, 이게 북경에서의 적구 공작의 결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사량,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죠. 이 김사량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조직된 그 학도병 위문단체 일원으로 중국에 왔다가, 그러니까 편하게 중국에 왔죠. 왜냐하면 선전해야 되니까 일본이 데리고 온 거죠. 근데 탈출을 해가지고 조선의용군 근거지 태양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기록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태양산으로 넘어간 것도 북경에서 넘어가거든요. 이 북경에 적구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북경에서의 적구 공작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승희 안막 부부의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김사량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탈출기를 노마말리라는 제목의 글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동양 사람으로는 더구나 조선 사람의 신분으로는 발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웠다는 호사로운 북경 반점이 마치 조선인 합숙소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북경 반점이 조선의용군의 적구 공작의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북경에서의 적구 공작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북경의 밤이라는 연극이 이 북경의 적구 공작을 하다가 희생된 조선의용대 대원을 기리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이런 시간적 배경이나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적구 공작은 굉장히 큰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경의 밤 주인공 역시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설정이 되죠. 그리고 김창반은 극복 머릿말에 작년, 이게 44년에 공연이 됐으니까 43년이죠. 43년에 적의 유치장에서 돌아가신 땡땡 동지의 영변에 삼가 올리는 연극이다 라고 적어서 이 연극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김창만 자신이 북경에서 적구 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경의 밤이라는 건 조선의용대의 북경 적구 공작을 그대로 무대에 옮긴 연극일 뿐만이 아니라,
이 북경에서 적공장을 한 김창만이 창작한 이 북경의 밤이 43년 겨울을 배경을 하고 44년에 공연된 것. 요거는 아까 북경에서 지하조직 건설이 완료된 게 4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북경 지하조직이 44년에 결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북경에서 적공장을 해온 김창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게 북경의 밤이고, 북경 지하조직이 44년에 결성된 거를 자축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 북경의 밤이라는 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북경의 밤 공연하는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요거는, 조선의용군이 연극하는 건 아닌데, 팔로군이 연극을, 항일 집회를 하고 연극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들이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모택통의 사진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항일 집회 연극을 보는 모습. 조선의용대 공연 환경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공연하는 거죠. 중국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간에는 연극하면, 항일 연극하면 중국인들이 보고 감동받았다. 중국군들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이런 것들만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연극을 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본 사람, 중국 관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한테 이 연극은 뭐였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 주인공이 누구냐, 언제 상영됐냐,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조선의 딸, 강제병, 탈출기, 북경의 밤 전부 조선의용대의 자기네들의 활동 그 자체, 그것과 투쟁 경험, 인식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항일 연극은 단지 선전부대로서 그냥 연극을 무대에 올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투쟁 경험, 환경을 반영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투쟁 기록이자 항일 독립전쟁 그 자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조선의용대의 연극만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광복군 계열이 했던 연극들도 내용들을 깊이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항일 연극의 이 같은 성격, 위상 같은 게 좀 더 알려진다면 군대, 전투 이런 걸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의 고정적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더 독립전쟁이 얼마나 더 다양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은 혹시 관심, 오늘 강의가 재밌으셨던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은 좀 더 깊은 내용을 아실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좀 참고문헌을 정리해 봤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예상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군의 연극이라는 거는 타겟이 명확하게 중국인 관객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극의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연극 활동이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정치 최상층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이 정치 최상층부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이것 때문에 공연 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방금 질문 주신 거에서 생각나서 이제 조선의용군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선의용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사상으로 뭉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다양한 파벌의 결집체가 조선의용군의 굉장히 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자, 화북으로 가자 이렇게 갈라졌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에 가면 연안파라는 정치 세력이 되잖아요. 이 연안파의 가장 큰 특징이 못 모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구심점도 없고 그래서 뭐랄까요, 김일성 계열과의 흔히 만주파라고 불리는 김일성 계열과의 권력 투쟁에서 연안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굉장히 다양한 파벌의 결집체로서 결속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조선의용군이었다라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동에 대해서도 크게 의견이 갈라졌던 것이죠. 일단 이 용어, 역사에서의 용어는 나라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지에 대한 거는 그 명칭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전쟁이라고 부를 거냐, 6.25 전쟁이라고 부를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자세히 6.25 전쟁, 한국전쟁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용어는 그걸 부르는 사람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한국이랑 일본만 씁니다. 중국에서는 만주사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9.18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9.18 사변. 9월 18일에 중국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만주사변을. 네, 만주사변을 9.18 사변이라고 불러요. 왜냐? 중국에서는 만주라는 용어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주국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중국 동북지방을 만주라고 부르는 거를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만주사변이라고 안 부르고 9.18 사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일전쟁 같은 것도 중국에서는 8년 항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네, 이 중일 전쟁의 시작이 됐던 게 노규교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 77 사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일 전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교과서에는 아마 중국 교과서에는 중일 전면 항쟁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년 항전 이렇게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용어라는 것이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게 요건 추정인데요. 이거는 왜 전쟁이라고 하고 이건 사변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만주라는 지역에 국한된 하나의 사태라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잖아요. 중국과의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는 만주라는 지역이 본토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군이 중국 본토까지 밀고 들어온 요거는 전쟁, 요거는 그거보다 약간 급이 낮은 사변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닌가. 우리 한국도 처음에는 6.25 사변. 네네네. 네. 6.25 한국 전쟁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변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사건이라는 의미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25 사변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부터 그렇게 불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6.25 사변, 동란 이렇게 부르다가 6.25 전쟁, 지금도 법정 용어라고 할까요? 그건 6.25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교과서 다 6.25 전쟁이라고 써요. 한국 전쟁은 학계에서 더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란, 사변처럼 약간 조금 작은 의미의 전쟁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용어가 발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 자체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더라도 입장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용어가 다 다르고 똑같은 사건도
이 한국 전쟁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뭐라고 불릴지 모르는 거죠. 그게 또 역사의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 김원봉이 연안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구로 가는 거를 찬성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동북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조선의용대 대원 내부에서는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가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완전히 진로 설정이 앞으로의 활동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노선 투쟁이 있었던 것도 확실히 맞고, 그거를 이제 분열이라고 보면 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북 노선을 정말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 최창익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창익과 그를 따르던 청년들은 무조건 가야 된다, 동북으로. 이걸 주장했던 게 맞고, 망설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김원봉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화북 이동과 관련해서 처음에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김원봉, 그러니까 관내에 남아있던 김원봉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 연결이 확 끊기는 계기가 윤세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윤세주가 죽으면서 김원봉과는 완전히 연락선 같은 것도 다 끊기고, 그 중국 공산당도 공산당 나름대로 이제 끊으려고, 국민당 지역이랑 끊으려고 계속 하던 와중에서 윤세주도 죽어 사망해 버리고 마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김원봉의 영향력이 관철될 수 있는 루트가 없었던 것이죠. 그거 하나랑 이 화북 10만 교포는 되게 관용어처럼 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복군도 화북 10만 동부를 쟁취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조선인이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인을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북에 정확히 얼마나 조선인이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화북 10만 동포를 쟁취해야 된다, 이거는 중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던 생각, 그래서 관용구로 쓰였던 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의용대 쪽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아까 해방 직전에 1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상초 엄영식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한국 남한을 살아가는 사람, 남한에서 터를 잡은 사람들이 내가 조선의용군 학병 출신이다, 학병 출신으로 조선의용군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 부대로 끝이 났고, 북한에서는 주요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선의용군 출신이라는 거를 밝히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내가 조선의용군 출신이요 하는 사람들도 일단 다 욕부터 하고 시작해요. 조선의용군 나쁜 놈들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통계를, 광복군 통계는 내기가 너무 편하죠. 너무 독립유공자로 인정도 받고 이럴 수 있지만 조선의용군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북한에서도.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연안파는 56년에 끝났죠. 완전히 끝나면서 이제 역사 속,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다 이제 잊혀져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